소리가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다시 녹음을 해야겠네요. 네, 하나도 안 저만 얘기했네요. 들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초율동,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정서까지 했습니다. 네, 정서, 지능은 오늘 할 차례고요. 여러분 이제 뇌파를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기초율동입니다. 네, 기초율동. 그래서 나이에 맞는 기초율동을 잡으셔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그래서 그 7살 때는 몇 헤르츠였죠? 네. 7살 때는 7헤르츠, 10살 때는 8헤르츠, 15살 때는 9헤르츠. 요 리듬을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하고요. 그다음 요 90, 11헤르츠가 여기 꼭 나와야 하고요. 그 확인은 꼭 2D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게 나와야만 기초 율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만 기초 율동을 잡을 수가 있고 델타파와 세타파가 높은 상태에서 기초 율동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 델타파와 세타파가 높게 솟구쳤을 경우에 기초율동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나온 숫자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뇌파 세기는 3에서 8이었습니다. 3에서 8. 그래서 만약에 1, 2가 나왔다면 뇌파 세기가 약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뇌파라는 것은 뇌세포와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의 주고받음을 나타낼 때 그 전기적 신호인데 그 세기가 약해졌다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은 신경망이 좁아들어서 그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결국 뇌는 노화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을 뛰어넘어서 9, 10, 11을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도 이 너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폭발적으로 과하게 나올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 밑에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의 문제들이 쭉 생기게 되는 겁니다. 0.9 이쪽 칸은 동시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뇌에서 만드는 뇌파와 우뇌에서 만드는 뇌파가 동시에 잘 만들어지는지 보고 0.8 이상 나와야 하고요. 0.6 이하면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BQ 13장짜리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을 거고요.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기초율동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9헤르츠 하의 인지, 9헤르츠 하의 수면, 9헤르츠 하의 정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기초율동, 뇌파 세기, 동시성을 중심에 놓고 여기에 인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즉 좌뇌 우뇌가 5헤르츠, 6헤르츠 정상 성인이 5헤르츠, 6헤르츠 나오면 완전히 노화된 뇌파인데 수면 상태가 좋게 나오거나 정사가 좋게 나와도 그렇게 좋은 뇌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즉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하의 인지 상태, 헤르츠하의 수면 상태, 이 9헤르츠하의 행동, 9헤르츠하의 스트레스 상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9, 10, 11 여기 2D 스펙트럼하고 확인하고 정확히 나왔구나 하면 건강하구나. 그 상태를 먼저 인정을 하고 인지, 수면, 정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런 게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게 요 증상의 경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 증상의 경중은 여기가 문제 있더라도 증상의 경중은 약하게 나올 경우 약하게 나오고요. 기초율동이 아주 안 좋으면 증상의 경중은 높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속 뇌파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서지능입니다. 제가 정서지능을 말씀드리는 것은 뇌파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에 대해서 깊게 이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기초율동 말씀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 뽑으라고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아, 이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라는 것은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정서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네. 행동, 스트레스, 주의 다 뛰어나지만 오늘은 정서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서지능은 골맨이라는 사람이 네,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거냐면 좌절 상황에서도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동기부여할 수 있고 충동을 통제하고 지연시켜서 만족할 수 있으며 기분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해 합리적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다. 이거를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아 조절 능력, 자아 효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IQ가 인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네, 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정서 지능이라고 요 골매 책에 소개하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정서 지능 보겠습니다. 정서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고 사회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즉, 인지, 정서, 행동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회적 역량인데요. 이게 이제 5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설명하냐면 정서지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학생들 그 심리 상담할 때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묻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잘 인식하는지, 인식할 능력이 있다면 조절 능력은 좋은지, 또 하나는 예, 동기화, 나에게 동기를 잘 부여할 수 있는 건지, 이 아이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질문을 던져서 얘기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개인적 영역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봉사할 수 있는 생각. 예. 그 다음 마지막엔 대인관계 기술, 설득하고 갈등을 잘 관리하고 리더십. 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알고 모든 조직이나 어떤 대인들을 관리하고 리더로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정서지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지능 아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모델과 BQ 상담 적용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 인식.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자신의 삶,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인지하는 것으로 다음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인식 단계, 우리가 뇌파를 봤을 때 정서가 좌뇌, 우뇌가 다 이렇게 좌측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측으로만 몰려서 우측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듯이 좌우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서 조절,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기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의 주의에 집중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만족이나 충동을 억제하고 지연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동기화하여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개인적인 역량이라면 요 두 가지 공감적 이해, 대인관계 능력은 사회적인 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요 다섯 가지를 인식하시고 특히 학생들 뭐 일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정서 상담할 때 이 다섯 가지는 같이 상담을 하시면은 아주 탄탄하고 그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나 다섯 가지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 지능 다시 보면 요 곽윤정 교수의 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끈기 자기가 하고 싫은 것, 실패할 것 같은 것을 이겨내는 어떤 정서적인 조절 능력과 관계에 있다. 누구나 공부가 재밌을 수는 없고, 그러나 재미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 김승현 친구라든가 심상원, 김경돈 친구들, 코넬대, 브라운대, 하버대 이 친구들인데 이 세 명 모두가 정서 지능이 평균 이상으로 높다.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가 성공하는 이유, 예. 인지 기능이 좋은 아이가 성공할 것인가?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가 성공했을 때는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머리만 똑똑하다고 성공을 하는 것보다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정서증이 높은 아이들이 즉각적 충동을 잘 참아내고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더 큰 만족이나 목표를 위해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아내는 것. 이것을 만족지원 능력이다 해서 정서지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했을 때 저희가 세 가지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인지했을 때. 예, 주의, 작업기억, 메타인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정서 했을 때, 뭐 좌측이냐, 우측이냐, 예, 좌측 뇌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서는 우리가 알파파를 본다고 했습니다. 알파파. 네. 알파파 좌측이 높으면 우울한 경향이 있고, 예, 우측이 높으면은 긍정적인데, 이게 교대로 너무 왔다 갔다 세면 조울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파파가 너무 약하면 정신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고, 알파파가 너무 높으면 멍하고 휴식이 너무 강하니까 예, 다 귀찮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낮으면 알파파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높으면 알파파가 세다고 얘기합니까? 알파파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뇌파 세기가 어느 이하?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십시오. 40이요? 아, 뇌파 세기. 예. 3에서 8. 네. 3에서 8. 그래서 1, 2 나오면 알파파가 약하다. 8.5, 9 나오면은 알파파가 강하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자운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하고 기초율동 잘 나온 상태에서 자운의 균형이 잘 맞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잘 맞아야 합니다.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기초율동, 예, 정서, 예, 자기 조절 능력 이렇게 세 개 보시면은 이 친구는 정서 지능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다섯 가지 예, 자기 인식, 예, 자기 조절, 그다음 동기화. 그 다음, 네 번째 뭐였습니까? 예, 다섯 번째. 이렇게 공감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대인관계 기술, 요 5가지를 이렇게 저희가 인지, 수면, 정서 이렇게 상담을 천천히 하면서 진행하시면 여러분 뇌파를 갖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강 멘탈, 정서지능과 제가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최신형 멘탈 트레이닝 해서 AC 밀란 축구팀이죠. 첼시 FC, 네이비실, 미 해군 특수부대입니다. 미군, 지금 이제 중국 이제 인민해방군도 하고 있고, 나사, 캐나다 올림픽 선수단, 뭐 한국 선수단, 개인 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인데 이분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전부 멘탈을 뉴로 피드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뭐냐? 어떤 효과가 있냐?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지능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지능은 멘탈 트레이닝이다. 예.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뇌의 상태를 최적화해서 승부처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싶은 사람은 전문가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뉴로하모니로 한번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주 놀라운 전화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그 틱장애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분이 있는데 한 2주 만에 기본 훈련만 우리 그거 듣고 완전히 90% 사라지는 그분이 너무 신나서 저한테 전화하고 또 한 친구는 ADHD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안정이 되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정말 완전히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를 바뀌면서 그분이 이제 어, 부산 옆에 장유에 계신 분인데 주변 분들이 장유의 희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답니다. 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약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슬럼프라든가, 자꾸 이렇게 이런 분들 꼭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계속 무언가 이렇게 1점, 2점 때문에 안 되는 분. 예. 그래서 또 1년을 기다려서 또 무엇을 준비하는 분. 이런 인생에 이렇게 자기가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언젠가 나는 저 자리에 쓸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에게 이 뉴로 피드백은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이 이제 그 인도 양궁 국가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뉴로 하모니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7등, 8등 하던 팀이 이제 파리 올림픽에 이제 4등까지 갔죠. 네. 다음 올림픽 때는 이제 메달권에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저는 수험생분들 고시공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고3 수험생 이런 모든 능력을 그다음에 어떤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분들 뭐 피아노 데이든 아니면 저희가 어떤 예술 분야에서 어떤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서지능 뇌파 보겠습니다. 정서지능과 뇌파. 정서지능은 감정의 인식, 이해, 관리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뇌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파, 다음 SM알파, 저 베타파, 모든 뇌파와 관련이 있겠지만 일단 알파파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 뇌파가 예, 좌측, 우측 뇌파가 40점, 60점대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 SMR파, SMR파도 뭐 집중력, 감정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력, 네. 여기 여러분 여기 자기 조절에서 휴식이 알파파입니다. 네. 알파파고요. 주의력이 SMR파, 집중력이 저 베타파입니다. 그래서 요 뇌파를 보셔서 점수가 25, 28, 28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서지능 보실 때. 그다음 더 하나 본다면 좌우 연결, 네, 동시성이 상관성이 동시성이고요. 일관성은 꾸준히 잘 유지가 되냐, 예, 각 뇌파마다 유지가 되냐, 예, 이걸 보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동, 예, 정서, 그 다음에 좌우 연결, 종합적으로 특히 저는 정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정서 지능과 관련된 저희 뉴로하모니 논문들입니다. 예, 조절 능력이죠. 예, 자기 조절하고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나온 논문 제가 봤을 때 예, 뉴로 피드백 관련 논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느냐 예, 이거였습니다. 근데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조절 능력이거든요. 조절, 자기 조절, 조절, 조절. 예. 그래서 이런 조절 능력,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즉 나의 뇌를 조절이 가능하다. 예. 나의 뇌의 능력, 나의 뇌의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다. 예, 뉴로 피드백으로 그런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넘버 투. 예. 초등학생들 조절, 청소년 스마트폰 예, 조절, 그다음에 이거 훈련해서 자기 조절력이 생기니까 키가 크더라. 네. 조절 능력이 생기니까 잠에 푹 자더라. 네, 이런 논문들이죠. 아마 이쪽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와, 정말 이 뉴로페이에 엄청난 논문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제 뇌과학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뇌과학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뇌과학, 이 뇌를 공부해야만 인공지능 이쪽 분야가 다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밀려 있죠. 미국, 중국 완전히 밀려 있어서 AI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완전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대 서울대에 뇌인지 이런 과가 있는데 다 심리학에 사는 거죠. 예, 과학이 아닌 심리학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효능감. 네, 저는 이 뉴로 피드백을 왜 하냐? 마지막 목표는 뭐냐? 했을 때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상황,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과 기대감,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나는 I can do it이죠. 나는 할 수 있다.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조절 능력. 예. 나를 내 스스로
내 의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생기냐면 자아 존중감이 생깁니다. 자아 존중감. 내가 엄청난 인재였구나. 네. 나는 위대하구나. 나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자아 존중감. 그러면서 아까 정서지능처럼 나를 인식할 수 있고 상대방도 대단한 존재구나. 상대방도 공감이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 자아 존중감에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아 존중감이 생기면서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뭐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어떤 중독 문제 이런 거 다 여기서 해결되고요. 자아 존중감 2단계 가면 자살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 3단계. 예, 3단계가 바로 자아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만드는 것이 저는 뉴로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로 피드백 세 가지 효과. 그러면은 조절 능력,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자아 효능감. 이런 논문들이 벌써 쏟아져 나왔죠. 자아 효능감, 예, 자기 효능감, 고등학생 자기 효능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청춘, 17, 19살 이 아이들이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 효능감이, 어, 꽉 차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자기 효능감, 예, 명상 직장인의 자기 효능감, 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행동 들어가겠습니다. 행동. 행동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 태도. 적극적인 태도냐? 아니면은 소극적이냐? 네.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행동은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석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물리적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정서와 반대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난 상당히 우울한데 꾹 참고 전혀 다른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우울감이 극치인데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이 우울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살해요. 정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행동, 태도를 나타내는 태도. 네, 나에 대한 태도. 그래서 저 베타파로 보는 겁니다. 저 베타파. 행동은 무슨 파? 저 베타파. 그래서 좌측이 높으면, 좌뇌가 높으면 외향, 적극, 개방적인 태도. 근데 좌뇌가 20% 이상 너무 세요. 그러면은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외향적이에요. 그다음에 좌뇌의 기능들이 뭐가 있었죠? 언어, 논리, 분석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조급하거나 과격해지고 간섭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반면 반대는 이제 우뇌죠. 우뇌는 내성, 신중, 소극 이렇게 되나 우측이도 너무 강하면 자기 방어, 강박증, 폐쇄, 그 다음에
부정적 경향이 높아집니다. 종합점수는 정서와 마찬가지로 40점과 60점 이내에 있으면 좋고요. 60점 이상이면 좌뇌가 강하다는 거고, 네. 40점 이하면은 우뇌가 강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분은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좌측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으로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좌뇌, 언어, 숫자, 논리, 분석, 직선, 분석, 연속, 습관, 운해,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리듬, 총체, 동시, 창조에서 운해는 놀이와 감정, 예, 예. 좌뇌는 공부, 이성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좌뇌하고 우뇌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허먼의 허먼의 전뇌 모델, 전뇌 모델이라는 것을 검색하시면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좌상, 전두엽, 좌하, 변연계, 예, 우상, 전두엽, 우하, 변연계에서 나누는데 좀 더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저 베타파가 세게 나오면 좌측에 저 베타파가 세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당연히 좌뇌가 강하기 때문에 좌뇌의 기능, 논리적 사고, 분석, 언어 처리, 수학적 능력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강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강해지고 집중, 인지 활동, 언어 처리와 소통 능력이 강화되고 네. 조용한 집중, 생산성,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냐?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고 급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집중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자안의 좌측이 좀 세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 세면, 너무 세면, 좌측이 너무 세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논리적 사고가 너무 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도한 논리와 분석.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상황의 전체 맥락보다는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에 집착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조급해집니다. 창의성은 떨어지죠. 예술적인 표현, 상상력 없죠. 융통성 없고 새로운 거 살 수 없죠. 그냥 하나에 몰입돼서 물어뜯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좌측 저 베타파가 상당히 센 사람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우측 공감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이 부족하고 차갑고 과격하게. 왜? 자꾸 그냥 이성적으로만 물어보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인간적이지 않다. 너무 그냥 일적으로만 처리한다. 타인의 감정은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완벽주의, 딱 맞아야 하는 사람들, 과민, 공격적이고 간섭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있었나요? 없었나요?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 겪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운에 저 베타파가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은, 어, 아까 말씀드린 좌측과 우측이, 여기서 이제 운해가 세다. 이 말이 아니라 좌측보다 우측이 셀 경우, 높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20% 정도, 예, 우측이 더 세다.
근데 이제 너무 세다. 예, 이렇게 너무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예, 20% 이상 차이가 날 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측은 직관적 사고죠. 이게 뭡니까? 딱 보면 안다. 이 뭐, 관상 보듯이. 첫눈에 그냥, 어, 아, 이 남자다. 아, 이거야. 네, 이런 느낌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보다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예, 저 베타파가 우뇌에서 또 활발하게 나오면, 예, 종종 느낌이나 직감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거죠. 이거야. 다 볼 거 없어. 이게 최고야. 예. 그리고 자기들을 합리화시켜서 대단한 거 발견했다. 난 지금부터 이거다. 이 남자다. 이 일이다. 이 차다. 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 창의성, 예술적인 표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세다는 거죠. 네. 창의적 예술적 표현. 우뇌가 활성화되면 창의적 활동, 예술적 표현에 감각이 강화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미술, 음악, 디자인 같은 예술적 작업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이완된 상태에서 독창적인 생활을 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다음, 공간적 지각 능력. 공간적 인식과 비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비언어가 나오는데 좌측이 좌측이 언어고요. 우측이 비언어입니다. 비언어, 몸짓, 표정, 뭐 이렇게 어조, 예, 이런 것들이죠. 언어가 아닌 거. 네, 이런 부분도 더 발달이 된다. 그래서 공간적 인식 능력 증가, 시각적 정보를 잘 처리하고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해서 건축, 공예, 패턴식 같은 분야에서 능숙해 질 수가 있고 감정적으로 민감이 계속 커진다. 예, 우뇌가 감정을 관련된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다음 비언어적 소통 능력, 예, 신호, 몸짓, 표정 이렇게 말씀을 이게 더 우측이 더 발달되어 있고 상상과 시각화 이것도 우측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운해가 너무 세게 나오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정의 과잉 반응,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논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적 충동에 의존해서 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두 번째, 집중력이 저하. 분석적, 체계적 사고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려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 없다. 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현실 도피적 경향. 상상력과 창의성이 뛰어나지만 현실을 직시하거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현실 부정, 폐쇄적, 자기방어적, 비현실적 아이디어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소통, 우뇌가 우세하면 언어를 통한 명확한 소통보다는 비언어적 소통이나 감정적 표현에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설명이나 명확한 의사 전달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좌우뇌가 수평적으로 맞아야 한다. 네. 네. 좌측은 언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우뇌는 창의성, 상상력. 이게 딱 맞아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가거나 우측으로만 가거나 너무 좌측으로 가도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여러분, 뇌파를 이제 측정하거나 분석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친구분, 가족분부터 뇌파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얘가 왜 이렇게 이런 애였구나. 얘는 이런 애였구나. 얘는 이런 애였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문제 있는 아이들, 이제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한 뇌파 상담. 예. 결국 우리 저 베타파에서 좌측이 강하다, 우측이 강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좌측이 강한 사람들은 투쟁입니다. 투쟁. 네.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성향분들 자원에 이렇게 딱 맞지 않고 예, 뭔가 현실에 대해서 투쟁 형태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이 우측이 강하면 이제 현실 도피죠. 도피 유형인지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어서 상담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분들에게는 뇌 가소성 이론 원리를 근거해서 뇌 선호도 수정, 좌측 우측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뇌 신경세포 후천적 훈련, 네. 그래서 새롭게 조직화되고 회로를 형성해서 신경세포의 구조와 구조가 바뀌니까 기능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뇌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과 반복적 뇌파 훈련에 의해 신경세포의 새로운 시냅스망이 신경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생성되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뇌 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행동 A, 행동 B, 행동 C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좌뇌, 분홍색이 우뇌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좌측이 강합니까? 우측이 강합니까? 쉽죠? 우측이 강합니다. 우측이 이렇게 너무 강해요. 그랬을 때는 우측의 기능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 감정적이고, 직감적이고, 비언어, 예, 뭐 예술, 상상. 이게 너무 과하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된다? 도피적 성향. 잘 안 믿고, 예,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폐쇄적이고, 그걸 하면 안 돼 하는 강박증. 예, 무조건 해야 돼 하는 강박증도 있지만, 무조건 피해야 돼 하는 강박증. 약간 어두운 세상. 예, 이쪽 차안에 저 베타파가, 아니다, 우은의 저 베타파가 상당히 강할 때 이런 성향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요. 좌안의 B 보겠습니다. B. 좌안의 운해가 50점 만점. 50점 딱 맞고 딱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아주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있는 사람이다. 네. 행동도 아주 안정적일 것이다. C 보면 좌측이 강하고 우측은 없습니다. 거의. 예. 그러면 좌측이 강하면 좌측의 뇌의 기능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언어적이고 논리적이다. 이게 너무 강하면 너무나 분석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언어적이고 너무나 뭐 이렇다 해서 간섭, 빨리빨리 조급, 강박, 예, 이게 다른 강박의 형태죠. 예, 이쪽은 피하는 거. 이건 무조건 완벽주의로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따라와라. 다 필요 없다. 다 쓸어버려라. 이것만 하면 된다. 아, 이런 사람은 저 베타파가 좌뇌에서 너무 세구나.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맵으로 만약 본다면 저 베타파는 로우 베타, 예, 요게 되겠습니다. 로우 베타파. 그래서 요 노란색이 코, 좌안에 우냈을 때 1.88 대 1.18. 아, 이분은 좌측이 세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브레인맵. 아, 딱 여기 로베타 보시면은 0.96, 0.96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우측이 좌측보다 상당히 셉니다. 그랬을 때 화살표로 여기 A, B, C를 연결시킨다면은 어, A는 브레인맵 3개 중에 가장 위에 맞습니까? 가장 아래에 맞습니까? A는 일로 가야 딱 맞죠? 좌뇌, 우뇌, 좌뇌, 우뇌, 우뇌가 세니까 요거는 여기랑 그쵸? 0.96, 0.96 맞고 여기는 이쪽이랑 맞죠? 왜? 좌뇌가 세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네, 다시 자, 이분의 기초율동 여러분 이제 배운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나이를 50세로 보고 파악하겠습니다. 나이가 50세면 몇 해일지가 나와야 합니까? 네. 9, 10, 11해일지가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초율동은 몇 해일지입니까? 써주십시오. 이분의 기초율동은 12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율동. 기초율동은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세타파보다 여기 4에서 7 세타파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이때가 기초 율동이 잘 나오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분은 기초 율동이 세타파가 높습니까? 알파파가 높습니까? 세타파는 4에서 7, 4에서 7 구간이 이게 높아요? 아니면 90, 11 구간이 높아요? 당연히 요 0에서 4인 델타파가 높고 4에서 7인 세타파가 높기 때문에 아, 이분은 기초율동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노화됐다. 예, 쉽게 말하면 노화뇌파가 나와서 기초율동 알파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알파파를 찾는다면 8인지 9인지 10인지 나오는데 이게 너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델타, 세타가 너무 높습니다. 알파파가 약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이분 뇌파 어떻습니까? 델타파, 세타파가 너무 세고 알파파가 약합니다. 알파파가 얼마나 났습니까? 네, 알파파의 세기. 이거 안 보시더라도 여기서 쭉 가보면 되죠. 쭉 이렇게 쭉 따라가니까 한 2 정도 나옵니다. 2 정도. 그쵸? 네. 어쨌든 잡아놓은 거 보니까 이분은
8Hz가, 예, 크게 보고 할게요. 이분은 이거 무시, 기초율동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1.8이 나왔지만, 그리고 11Hz가 1.18밖에 안 나온다는 거고요. 8이 1.98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뇌파세기 11, 8 알파파 구간이지만 뇌파세기도 상당히 약하고 동시성은요. 이번 동시성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채팅창에다 한번 써주십시오. 동시성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동시성이 얼마 나와야 합니까? 동시성. 예, 저도 써면서 할까요? 동시성은 0.8 이상 나와야죠. 동시성이 안 좋으면 한쪽 뇌파가 세다는 거죠. 이분은 어디 뇌파가 셉니까? 빨강색이니까 우측 델타, 우측 세타파가 우측 알파파, 예, 우측 SMR, 예, 이게 뭐 이게 다 세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지만 요 브레인맵에서 절대색이 딱 보시고 이 사람이 우측이 세나 좌측이 세나 보시면 전부 우측이 빨강색 표시돼 있죠? 우측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한 대로 이 사람은 우네 보시면 알파파 우측이 세고 행동 우측이 세죠.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신 대로만 설명을 쭉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지 능력 좋아요, 안 좋아요? 인지 능력은 안 좋습니다. 왜? 델타 세타파가 강하니까. 그쵸? 19, 17.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지에서 배운 게 뭡니까? 세 가지. 주의, 작업기억, 메타인지.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주의력이 뭡니까? 각성, 아주 머리가 맑게 껴있는 상태. 각성, 유지. 그다음에 선택 능력, 분류 능력. 이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 기억의 인출, 저장, 조작. 이것도 안 좋고요. 메타인지, 예, 비판적인 나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능력. 예, 이것도 없다, 부족하다. 수면 상태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수면 상태도 안 좋다. 마이너스 24, 4. 그래서 마이너스 축이 하나만 나와도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조절 능력에서 휴식을 보니까 17점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 정서는 어떻습니까? 우측이 세죠. 우측이 68, 좌측이 32, 종합점수가 10. 왜 이렇게 나오냐? 기초율동이 안 좋으니까 더 이렇게 종합점수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이 뇌파가 강할 때 우측 알파파가 정서가 무슨 파죠? 알파파죠. 알파파가 강할 때 우측이 세면 어떤 증상이 나온다? 네. 감정이 어, 명랑, 명랑인데 너무 명랑, 조증, 감정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 설명하시면 되고요. 행동, 우측이 강하면 우측 뇌, 행동 소극적, 신중함,
그쵸? 근데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면 폐쇄적, 자기 도피적, 그다음에 운의 기능, 아까 공부했던 그게 너무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좀 잡히시죠? 이게 머릿속에서 잘 안 떠오르신다 하시는 분은 리튼, 챗 GPT. 네. 사용하시면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실제로 쫙 나옵니다. 리트는 무료. 네. 자, 이분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해보십시오. 자, 이분 기초율동 뭡니까? 이분의 기초율동. 참, 저기 채팅창에다 써주십시오. 네. 이분의 기초율동은, 아, 네. 박중원 선생님. 델타 세타가 높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래서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수하는 게 뭐라고요? 11Hz. 천재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11Hz. 천재, 아니, 천재입니다. 이렇게 이것만 보면, 그런데 갑자기 또 운에는 바보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냥 2D 스펙트럼 보여지는 그대로. 아, 네. 델타 세타가 너무 높게 나와서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고, 지금 너무 뇌파가 너무 셉니다. 예, 너무 세요. 12.07. 만약에 여러분 12.07이라고 나오고 12.24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고객분이 이렇게 뇌파 세기가 세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면 돼요? 인지에 문제가 생기고요. 정서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요. 스트레스에 문제가 생기고요. 예, 주의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뇌 균형, 좌우 연결,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이거 그대로 쭉 읽어 주십시오. 아시죠? 네. 0.3, 0.4. 동시성 안 좋죠. 그래서 보통 이런 뇌파는요, 많이 보시게 될 때 이런 뇌파는 어, 아이들로 얘기하면 발달장애, 지적장애, ADD, ADHD, 자폐아 이런 뇌파고요. 성인으로 얘기하면 어르신으로 뇌파면 퇴행성 뇌질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 예, 이런 뇌파입니다. 인지능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지능력 안 좋고요. 잠은 계속 주무시나 봐요. 네. 잠만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서는요. 좌측이 상당히 강하죠. 그쵸? 그러면은 우울증. 상당히 우울하다.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짜증난다. 행동은 적극적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이 우울감이 적극적으로 행동의 표시가 되면서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폭력적이면서 아주 심각한 상태다. 자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 몇 회째입니까? 예, 몇 회째죠? 이분 보세요, 이분. 이분. 이분은 몇 회째입니까? 10회째 나오죠? 이분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뇌파가 너무 낮아서 기초율동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 훈련의 목표가 뭐냐? 기초율동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고 12Hz다. 뇌파를 엉터리로 공부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기가 1.10, 1.33. 너무 낮아요. 뇌에 힘이 하나도 없다. 예. 이게 예, 정상 뇌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5분인데요. 8시 10분부터 네, 스트레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 본사가 서울 잠실 송파에 있습니다. 그 롯데월드 석촌호수 있고 롯데월드 이쪽에 있는 방해동 먹자골목에 있는데요. 시간이 혹시 이쪽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뇌파를 측정하십시오. 그다음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인천 분도 계신데 인천 분도 인천 지역에 저희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측정하셔도 되고 판교 계신 분도 있는데 네, 판교 센터가 있고 부산에도 부산은 뭐 부산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여대, 부산과기대, 대학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음,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제 부산과기대 쪽에 계시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거기서 무료로 측정하셔도 되고요. 부산의 53사단, 네, 그쪽에서도 저희 뇌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잠실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미리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언제든지 날짜는 상관없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팔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분석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본사 오십시오. 네, 무료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유형의 네팔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아니, 세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델타 세타 리듬이 높다. 여기도 델타 세타 리듬이 높다. 공통적이죠. 그러면 기초 율동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도 델타파가 높잖아요. 그쵸? 또 세타파가 알파파보다 높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유형인 겁니다. 델타 세타파가 높아서 기초 율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델타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높다가 세타파가 좀 가라앉았다가 알파파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무조건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으면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세타파보다 4에서 7이죠. 알파파가 이렇게 높으면 기초율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물론 이거 계한 스펙트럼이지만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다. 왜? 델타 사피타가 높아서 알파파가 묻혀 있다. 여기는요. 델타 세타가 높잖아요. 그래서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다. 굳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약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저희가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 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모든 감각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예, 다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전두엽으로 가고요. 이 전두엽에서 판단할 때 이쪽 부분하고 이쪽 전두엽 부분하고 딱 맞으면 네, 일치하면 이 판단이 맞으면 스트레스가 아닌데 이쪽 부분하고 예, 이쪽 부분하고 맞지가 않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 변연기에서 변연기가 이제 본능, 감정, 욕구 이런 거거든요. 배가 고파요. 신호가 갔어요. 근데 전두엽은 참으라고 그래요. 참으라. 괜찮아.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네, 네,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배고파? 보냈습니다. 밥 먹으러 가. 움직여. 스트레스가 아니죠. 네. 아주 쉽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대뇌에서, 예, 전두엽에서, 어,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를 감지 후에 시상하부에 전달합니다. 이쪽에 전달해요. 시상하부에. 시상하부. 예. 모든 욕구를 여기서 이제 관장을 하죠. 호르몬도 여기서 관장을 하고요. 긴급할 경우와 완만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긴급할 때는 그냥 불이야. 이렇게 뭐 불이 났을 때.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급박하죠. 그러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완만한 반응 시에는 시상하부에서 뇌 하수체를 자극하는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하는데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나오기 전에 스트레스가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이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면 장내 세균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장에서 뇌 속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냈는데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하게 되고 긴장되게 됩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증가해서 식욕이 억제되고요. 스트레스 해소 시에는 반대로 도파민이 증가하고 엔돌핀이 증가하고 통증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트레스 하면은 긴급이냐 완만이냐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코르티솔 요거는 이제 설명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아이들이 키가 안 큰다. 왜 안 크냐?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나오냐 했을 때 코르티솔. 네. 코르티솔이 나오면 우리 그 성장 호르몬이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우리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이거든요. 재생. 이 재생하는 성장 호르몬의 양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코르티솔 나오면. 근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키가 크지 않고 피부도 좋아질 리가 없고 면역력도 약해지게 되겠죠. 스트레스와 이제 뇌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파입니다. 델타파는 0.1에서 3, 0.1에서 3.9. 예, 잠잘 때 나온 뇌파인데요.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델타파 활성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통증 등의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델타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델타파는 4,
이하로 나오면 좋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4 이하로 나오면 좋다고 했고요. 8에서 16 정도, 이거를 제가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안구 근육의 문제에서 시력 문제도 생기고요. 목덜미 부분이 어깨가 이제 굳어 있어서 경동맥을 따라서 올라가는 산소가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불충분하게 공급되고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뇌 혈액 문제, 뇌가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두통 가능성이 있고요. 어깨가 굳고 목덜미 이쪽이 경직돼 있으니까 근육 탄성이 빳빳하고 없어지고요. 그리고 비염, 그다음에 이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요 8에서 16. 델타파 0.1에서 3.9. 요 하얀색 구간. 네. 그리고 여기 뛰어넘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뇌파를 보면 델타파가 더 20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런 20을 뛰어넘어서 표시도 안 된 이걸 B라고 표현한다면 B는 심각하다. 심각하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ADHD, 자폐, 어른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뇌질환, 치매, 파킨슨, 우울증 이게 의심될 수 있다. 제가 전부 이렇게 A하고 B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C는 뭐냐? 이런 증상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없고, 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몸을 움직인 겁니다. 몸을 움직인 거예요. 뇌에는 문제가 없는데, 막 다리를 떨거나, 전화를 받거나, 뇌파 측정하는데, 예, 이렇게 막 몸을 움직였을 경우에는 이런 뇌파가 뜹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뇌파를 측정할 때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뇌파를 측정하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뇌파를 측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몸을 움직이고 막 다리를 떨고 한다. 그런 것은 조절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첫 번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손이 떨려요. 수전증, 파킨슨, 이런 분들도 역시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육체적 스트레스인 거죠. 육체적 스트레스입니다. 설명.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측정했어요. 네, 이거를 측정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다음에 이거 해석하라고 하면 제가 이분이 몸을 떨지 않고 정확하게 뇌파를 측정한 건지 제가 몰라요. 몸을 떨지 않았다면 이분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걸로 보지만 이분이 뇌에 문제가 없어요 하면 다리를 떨거나 몸의 우측, 예, 더 이렇게 몸의 좌측을 더 높게, 좌측만 더 세게 움직이게 된 거죠. 즉, 이게 뇌의 문제냐 아니면 예, 몸을 그냥 습관적으로 떤 거, 나도 모르게 떤 거냐, 떨은 거냐, 이거 보려면은 측정하신 분이 5분 동안 이 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측정하실 때에는 5분 동안 옆에서 지켜보십시오. 아, 이분이 몇 초 사이에 다리를 살짝 움직였구나. 아, 이분이 이렇게 손가락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였구나. 이거를 메모하세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뇌파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한 8, 90%가 뇌파 측정한 다음에 나가셔서 전화하셔요. 어떻게 측정된 상황인지 몰라. 그런 다음에 저한테 보내오시면 제가 이분 떠셨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나 못 봤다고 그러세요. 5분 참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많은 고객분들한테도 옆에 뇌파 측정하시는 분이 측정할 때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가셔서 핸드폰 하시는지 아니면 나가지 않고 딴 거 하시는지 보라고 합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육체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뇌 시상하부, 뇌하 수체, 부신축을 활성화시켜서 부신축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생체적 리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육체적 상황에서는 무슨 파? 델타파가 증가한다. 네. 델타파는 이 뒤쪽에 나오는 이 뇌파가 되겠습니다. 네. A는 정상, B는 델타파가 세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생각. 첫 번째, 뇌에 문제가 있나? 두 번째,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인 건가? 이거 아는 사람은 측정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저는 1번도 얘기하고 2번도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측정한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신적 스트레스 보겠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무슨 파? 네. 질문. 움직이지 않았다면 자네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 어떤 뇌파를 얘기하시죠? 그 전에 이 뇌파인가요? 네. 그리고 이 뇌파. 네. 둘 다 문제가 있죠. 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측,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측 뇌파 이쪽, 예, 그리고 우측이 더 세겠죠. 좌측도 심각하지만 우측이 더 심각하다. 네. 그 다음에 이분, 이분을 보면은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이분은 델타파가 좌측이 파랑색, 좌측이 더 세죠. 예. 좌측 뇌에 좌측 뇌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정신적 스트레스 고베타파입니다. 고베타파. 고베타파는 20에서 30 빠른 뇌파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베타파 활성이 증가합니다. 정신적 긴장, 불안, 걱정. 메커니즘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교감신경계 활성화는 각성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이는 뇌파파트에도 영향을 주고 고베타파 증가는 정신적 긴장,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0에서 30. 여기가 고베타파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여기가 델타파. 예. 델 4에서 7 구간이 세타파. 8에서 12 구간이 알파파. 12에서 15 구간이 SM알파. 16에서 20 구간이 저베타. 20에서 30이 고베타. 자, 이분 여러분 기초율동 있어요, 없어요? 기초율동은 잡을 수가 없다.
이제 기출도 없습니다 하면 또 충격받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출등은 여기 좀 이게 좀 근데 안타깝게 델타와 세타파가 너무 강해서 기출등이 약간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살려야 합니다. 사람 보시면서 적당히 이해하십시오. 기출등이 없습니다 하면 제가 뇌에 율동이 없다고요? 예. 충격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는 가장 약하게 이렇게 지금 이거 정상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세요. 점점 세져요. 우측 고베타파가 우측 고베타파가 세진다. 그러면 우측 뇌의 기능이 뭐였죠? 감정, 예술, 뭐 비언어, 직관 이런 거였잖아요. 감정, 감정적 스트레스, 이성적 스트레스가 아닌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그래서 감정적 스트레스가 PTSD라고 PTSD 트라우마 트라우마 강한 분들이 우측에서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공포 딱 보면 무서워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 우측 뇌파 이기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도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신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고요. 신체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무슨 파? 델타파. 글씨가 안 써지네. 정신은 10점 이하면 안정적. 10점 딱 해서 이쪽에 있어야만 조절이 되고 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왜 세상은 나와 모든 수많은 관계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자아와 자아. 네. 내 내면 속에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죠? 스트레스는 10 이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조절. 네. 조절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신적, 이거는 무슨 파라고 했죠?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베타파. 네. 고베타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10점, 여기 15점 나오는데 저희가 점수가 이게 좀 줄였습니다. 10점 이하로 있으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잘 조절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어, 여기 딱 보니까 이분 어때요, 여러분? 신체, 정신 스트레스 잘 조절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스트레스. 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한, 그다음에 완만한, 그다음에 코르티솔 호르몬, 그다음에 전두엽과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축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게 생체 리듬이고, 그다음 고베타파, 정신 스트레스, 델타파, 육체적 스트레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A, B입니다. A, 가장 먼저 잡는 게 나이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나이가 지금 안 뜨니까 또 50살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합니까?
기초율동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율동은 무조건 세타파보다 무슨 파가? 알파파가 높게 나와야 한다. 예, 이걸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A는 기초율동이 있다, 없다? 좌측에서는, 이것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좌측에서는, 좌측 내에서는 델타 나오다가, 이 세타파 좀 나오다가, 알파파가 살짝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몇 헤르츠? 좌측은 정확히 9헤르츠. 예. 그래서, 9헤르츠 맞네?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측 내는 세타파가 높아요. 그래서, 아, 기초율동이 묻혀 있다.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색이 이렇게 나오지만 우측이 상당히 강하죠. 그쵸? 우측 세타파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분은 인지 능력이 좌측이 좋을까요? 우측이 좋을까요? 좌측이 좋죠. 예, 뇌파를 봐도. 그 다음, 좌측 뇌가 정상적인 뇌인데 우측 뇌파가 너무 세서 델타, 세타가 전부 다 이렇게 높기 때문에 뇌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 모든 문제는, 뇌의 문제는 우측 뇌파의 리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면 상태 안 좋고요. 예. 인지 능력도 여러분 좋다고 보셔야 돼요?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좋다, 안 좋다만 써주십시오. 뭐 이렇게 9, 10 좋은 것 같고 0.39, 0.49? 이거 안 좋은 것 같고 2.69, 3.57? 이건 나쁘고 이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30, 28 좋네. 예,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뇌파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가 쫙, 이거 좌우뇌가 똑같이 가야 합니다. 좌우뇌가 똑같이. 1번, 기초율동 잘 나와야 하고, 기초율동 잘 나온다는 것은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 11H 나오고, 두 번째, 좌우뇌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 두 개만이라도 꼭 보십시오. 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네, 안 좋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뇌파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스님들도 뇌파 안 찍으려고 그래요. 네. 자신 있는 사람은 명상을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딱 나오셔서 뇌파 찍는데요. 스님들 뇌파 추적하면 안 나오세요. 그리고 이사오 반대하시고. 참네.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 뇌파보다 교사분들 뇌파가 더 안 좋아요.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 분노 조절 전부 선생님들이 더 심해요. 아, 그래서 지금 학생들 뇌파를 지금 학생들을 안정시켜야 하나 아니면 교사분들을 더 안정시켜야 하나. 교사가 안정이 돼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죠. 그렇죠? 또 반대로 또 학생들이 좋아야 또 교사들이 안정이 돼. 그렇죠? 다 해야죠. 네. 자, 이번 정서 어떻습니까? 우측이 강하죠? 그러면 우측 이게 정서가 알파파죠? 우측 알파파가 강하면 어떻다? 이제 아시겠죠? 행동. 무슨 파? 저 베타파. 저 베타파 우측이 강하면 어떻다? 예, 머릿속에 떠오르셔야죠. 그 다음, 스트레스. 신체는 고베타파.
아니고 신체는 무슨 파? 델타파. 정신은 무슨 파? 고베타파. 예.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수면은 어떻게 공부했죠, 여러분? 수면은 알파 블로킹. 알파파의 블로킹. 알파파 블로킹이 뭐였죠?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의 뇌파를 비교해서 눈 감았을 때의 알파파가 눈 떴을 때 알파보다 더 강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알파파로 봤고요. 그 인지는 뭘로 봤죠? 요 기초율동 헤르츠와 세타파 대 SMR, 세타파 대 저베타. 네, 이걸로 봤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이런 모든 용어들을, 예, 이런 용어들을 전부 파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뇌파가 몇 개 없으니까, 예,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분 보겠습니다. 네. 음, 네. 2분, B. 이분은 기초율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있다, 없다만. 네, 있습니다. 네. 박종원 사장님, 박민 사장님, 정답입니다. 제가, 박종원 사장님은 제가, 어, 책을 하나 선물했죠. 네. 제가 박미애 사장님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선물할 거냐면, 뇌와 장과의 관계, 가장 결정판, 더 커넥션이라는 뇌와 장과의 커넥션에 관련된 아주 명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장에 빠지지 마시고, 네, 주소 보내주시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죠? 그렇죠? 이 알파파에서 무조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8에서 9, 이쪽 구간에. 그러면 이 사람은 9에서 10 정도의 리듬이 나온다. 아, 이거면 기출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델타파가 높죠. 델타파는 무슨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아니면 뇌 문제. 그랬을 때 뇌라고 하면 아까 제가 B라고 써놓고 이렇게 뭐 두통, 뭐 안구 근육 시력 문제, 이명, 비염 가능성, 뭐 경동맥 산소 부족 이런 쫙 써놨지 않습니까? 예, 그거요. 그 상태인 거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알파파 이분 우측이 강해요? 좌측이 강해요? 알파파가. 우측이 강하죠? 그러면 우측 알파파가 강하면 여기 써 있죠? 그대로 우측 알파파가 강하면 아, 이분은 일단 정서가 깨졌잖아요. 그쵸? 그냥 부인대로 정서가 깨졌습니다. 안 맞습니다. 우측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이제 조울증적인 그러니까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 베타파 예, 저 베타파 15에서 29가는 딱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의 감정 상태를 행동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이 정서가 행동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 행동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분은 침착하게 성향을 이쪽 성향이라네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속의 마음은 완전히 예, 이랬다 저랬다 울그락불그락
예, 그렇게 할 거지만 기초율동이 딱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왜? 기초율동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그렇게 안 보시면, 뭐, 괜찮으시네요. 인지 능력 너무 좋으시네요. 잘 주무시고 계신데, 조울증이네요. 행동, 뭐,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조울증이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는 기초율동, 이분이 기초율 나오시는구나. 순간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했을 때, 그러면 딱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더 깊이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만약에 이해 못할 문제가 생겼다. 기출도 안 좋고, 아, 뭐 좋든 안 좋든 1번이 뇌 구조 문제. 원래 그런 뇌. 순간의 지금 현재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상황.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교육.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건 이제 인지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현재 감정이 제가 볼 때 기출도 9LHD 정도 나오시는 분이고 조절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고 이 좌우 연결 잘 어느 정도 되신 분이라면 이거는 순간적인 어떤 감정 상태, 껄껄껄 많이 웃고 왔거나 예, 그렇게 증상 종종 보시면서 그럴 수 있다. 로 생각하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상담하는 거예요. 점 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거 보고 막 맞추려고 하시고 맞나 안 맞나 그건 점쟁이가 할 일이고요. 저희는 상담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요즘 뭐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없다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기초율동, 조절능력, 좌우연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초율동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이분 어떻습니까? 완전 정상. 딱, 와, 스페리츠 딱 나오죠. 10. 뇌파색이 4.7, 4.61. 0.98. 볼 것도 없습니다. 정상. 네. 다음, 이분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어마어마한 뇌파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파킨슨 환자 뇌파입니다. 파킨슨. 7헤르츠. 네. 40.18. 1.0. 볼 것도 없습니다. 7헤르츠 였습니까? 7헤르츠. 40. 그럼 끝난 거죠? 와, 그런데 뭐, 좌우 연결은 잘 돼 있네요. 조절 능력이 뛰어나시나, 파킨슨 환자인데요. 파킨슨 환자한테 조절 능력이 좋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율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종합적인 판단해서 그래서 증상의 경중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은 심각하다. 증상의 경중 85점 나옵니다. 네.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유형 보면 이게 A, B 보면 이제 답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딱 봐도 심각하다. 여기 완벽하다. 네. 딱 직감적으로 이제 답이 나오실 겁니다. 스트레스 뇌파. 네, 제가 이런 뇌파, 스트레스를 통해서 뭐 키 성장하는 뇌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서 학업 성취도, 뇌파를 조절해서 이게 볼 수가 있고요. 비만, 이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여러분
살이 빠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뉴로하모니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뭐 스트레스만 조절하겠습니까? 키도 조절하고 몸무게도 조절하고 술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웠던 거 내가 1월 달부터 일본어 공부해야지 했던 새해 계획도 전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절 능력이 생기면 내가 정말 끊지도 않고 딱 일본어를 공부했고 계획 세운 대로 됐고 키도 크고 술도 싹 줄이고 딱 되기 때문에 존중감이 생긴다고 했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효능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어, 제가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뇌파는 마치도록 하고요. 3주는 뇌파 훈련, 뇌파 훈련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어, 책을 한두 권 준비해서 두 분 말고 여러분들에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